왜 딥러닝을 배울 때 선형 회귀, 로지스틱 회귀부터 얘기하는지 그 이유입니다. 딥러닝 이론을 배우는 목적은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드로 변환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딥러닝은 물론 머신러닝의 원리가 되는 선형 회귀와 로지스틱 회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선형 회귀, 로지스틱 회귀를 공부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하려는 목표는 이런 데이터 분포가 있을 때 이 점들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함수식을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라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어울리겠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있으면 모르는 데이터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딥러닝은 결국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적절한 규칙을 찾는 게 딥러닝이 하는 일인데, 내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는지 아니면 이렇게 계단형으로 생겼는지에 따라서 접근법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수치가 다양하게 변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적이나 가격의 변화나 이런 경우는 선형 회귀로 풀어내면 되는데, 이렇게 클래스가 딱 정해져 있어서 0 아니면 1 이런 식으로 2개 혹은 몇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는 로지스틱 회귀로 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뭔지, 내가 하려는 목적이 뭔지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니까 딥러닝을 설계하기 전에 이미 어떤 쪽으로 개발해야 하는지를 정해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쪽인지에 따라서 이제 이 시간에 배울 활성화 함수라든지 손실 함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고 또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왜 다들 딥러닝을 배울 때 선형 회귀, 로지스틱 회귀부터 얘기하는지 그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선형 회귀에 해당하는 예를 먼저 보면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합시다. 공부한 시간을 기록한 이 데이터에는 학생의 이제 시험 점수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을 기록한 이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를 학습해서 공부 시간만 보고 시험 점수를 예측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럼 이제 공부 시간과 성적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좌표 평면상에 펼쳐 놓으면 이렇습니다. 가로가 시간이고 세로가 성적일 때 이렇게 되죠. 자, 이 좌표 평면상에 펼쳐진 이 점들의 분포를 보니까 시간이 적으면 점수가 낮고 공부 시간이 많으면 대체로 점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이 아래, 오른쪽이 위를 향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점들이 가지는 특징을 선으로 그려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선을 잘 그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 선을 통해서 데이터에 들어있지 않은 시간을 대입해도 예를 들어서 7시간을 공부했을 때 성적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구하려는 식이 직선이기 때문에 이 식은 y = ax 플러스 b라는 식이 되고, 우리 목표는 이 적절한 a 값과 b 값을 찾아서 최적의 선을 그어주는 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최적의 a 값, b 값은 최소 제곱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이 최소 제곱법 공식인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공식을 보면은 자, 먼저 x 값하고 평균하고의 차이를 제곱해서 합한 값을 분모로 놓고, 또 위에는 x에서 x 평균 뺀 값, y에서 y 평균 뺀 값을 곱해서 합하면 그 다음 그 분자를 놓으면 기울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계산을 하면은요, 자, 공부 시간 평균이 5시간이고 성적 평균이 90.5점이므로 자, 이렇게 쭉 그냥 공식에 따라서 대입을 한 겁니다. 그럼 2.3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b 값인데 b는 y의 평균 빼기 x의 평균 곱하기 기울기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y의 평균 구했고 또 기울기 2.3인 걸 구했고 또 이제 x의 평균이 5이기 때문에 79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그럼 최적의 a 값과 b 값은 2.7과 79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식은 y = 2.3x 플러스 79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식이 정말로 우리가 구하려던 최적의 함수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식에다 지금 주어진 데이터를 한번 넣어서 그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x 자리에 공부한 시간을 각각 넣으면 y 값이 계산돼서 나오는데, 자, 요 표처럼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좌표 평면에 찍으면 우리가 이 값을 예측 값이라고 했을 때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찍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선을 연결해 보면, 자, 이러한 선이 구해집니다. 이게 최적의 선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최적의 선을 구하고 나면 이제 몇 시간이든 새로운 시간에 대한 예측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최소 제곱법을 굳이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이 a랑 b를 구한 건 이 변수, 그러니까 x가 공부 시간 하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부 시간 말고 다른 변수가 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외 시간이라든지 뭐 시험의 난이도라든지 그럼 최소 제곱법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데이터들은 다 이렇게 변수가 여러 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우리가 폐암 환자의 수술 후 결과 예측 데이터만 해도 환자의 상태를 기록한 속성값이 17개였습니다. 그래서 X에 들어갈 변수가 17개나 된다는 겁니다. 이 경우는 그래서 y equal ax 플러스 b가 아니라 y equal a1 x1 플러스 y equal a2 x2 플러스 이런 식으로 xn개까지 들어있는 변수마다 모두 다 a 값을 각각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x의 수만큼 항이 늘어나게 되고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머신러닝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일단 아무 값이나 집어넣는다. 그리고 오차를 구한다. 그리고 아까 집어넣은 값을 수정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넣고 가중치를, 그러니까 A값, B값을 제대로 찾을 때까지 계속 수정하는 겁니다. 이 간단한 원리가 바로 딥러닝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최소 제곱법으로 구한 기울기 2.3 그리고 B값 79가 이 방법으로 구해지는지를 이제부터 한번 해볼 텐데, 그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컴퓨터 입장에서 보면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명확해져야 되는데, 첫째는 오차가 무엇인지입니다. 오차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오차를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자, 이 두 개를 결정해 주지 않으면 컴퓨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먼저 명확하게 정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먼저 오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차란 당연히 얼마나 틀렸는지를 말하는 건데, 컴퓨터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계산한 결과가 얼마나 틀렸는지 그게 정확하게 계산이 돼서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 값은 실제 값에서 예측 값을 빼주는 것으로 구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아무 값이나 넣는다고 했죠. 그래서 A 자리에 아무 값 3을 넣고요. B 자리에 역시 아무 값 76을 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식에 X값을 각각 넣으면 그에 따라서 Y값이 계산이 되겠죠. 그 계산 결과를 예측값이라고 할 때 실제 값에서 예측값을 빼주면 각각의 오차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오차들이 있는데 이렇게 오차가 여러 개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를 단 하나의 값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만약에 단순하게 오차들을 다 더해버리면 중간에 그 마이너스 값이 있을 경우에 이 오차가 어느 정도인지를 제대로 이렇게 나타내지 못하게 됩니다. 합해서 오차가 0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오차를 제곱해서 더하는 방법을 씁니다. 이것을 평균 제곱 오차라고 하는데요. 자, 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y-hat은 예측값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값 y에서 예측값 y-hat을 빼고 제곱한 뒤에 더해준 다음 각 값들이 몇 개가 있는지로 나눠서 평균을 내주면 평균 제곱 오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임의로 A를 3, B를 76으로 넣었던 이 식의 평균 제곱 오차는 자, 1 더하기 25 제곱을 한 거죠. 자, 9 더하기 9 그다음 더해서 44인데 이걸 4로 나눠서 11이 됩니다. 그럼 이 평균 제곱 오차 11이 더 이상 작아지지 않을 만큼 계속해서 가중치를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오차를 수정하는 방법을 배울 텐데 이 방법의 이름이 바로 경사하강법입니다.
이제 선형회계의 두 번째 시간, 앞서 구한 오차를 어떻게 수정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먼저 최적의 선을 그어줘야 한다고 했죠. 자, 그럼 이렇게 최적의 선을 그어주면 오차가 최소화되는데, 이 최적의 선을 그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A값과 B값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만약 기울기 값을 이렇게 크게 잘못 잡았다면 오차가 이렇게 커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무 작게 잡아도 오차의 합은 무한하게 커지겠죠. 그래서 기울기 A가 너무 커져도 너무 작아져도 오차가 커진다는 건 결국 이런 2차 함수 같은 관계가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차를 어딘가 임의로 이렇게 정했어도 수정을 하면 할수록 자, 이 지점을 향하도록 우리가 오차를 수정을 계속해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지점은 m 값에 다다르면 수정을 멈춰야 합니다. 자, 그럼 a 값이 수정하면 할수록 점점 m 값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a 지점에서의 경사, 즉 기울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를 경사 하강법이라고 합니다. 이 기울기를 이용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임의로 정한 A1 지점에서 미분을 하면 기울기가 이렇게 되겠죠. 이 기울기가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음의 방향으로 얼마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A2 지점에 오면 이때 다시 기울기를 구합니다.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겠죠.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면 양의 방향으로 이동을 다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 M을 향해서 가는데 M에 다 도착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M에서의 미분값은 0.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 될 때 그때가 M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분값이 0인 지점을 찾으면 최적의 가중치인 시점을 알게 되는 거고 그때 가중치 수정을 멈추면 됩니다. 그때 A값이 최적의 A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A1에서 미분을 구하고 기울기가 플러스에서 음의 방향으로 얼마간 이동을 할 때 얼만큼 이동하는지가 중요한데 만약에 이렇게 적절하게 이동을 하면 점차 최저값 M을 찾아서 이동하겠죠. 근데 A1에서 적절히 이동하지 않고 너무 멀리 이렇게 A2로 가게 되면은 오차가 점점 더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동할지를 적절하게 결정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학습률이라고 합니다. 학습률의 값을 적절하게 바꿔주면서 최적의 학습률을 찾는 것도 딥러닝에서는 중요한 최적화 과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이 경사하강법은요, 이제 앞으로 배울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접근법에서 공통적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보겠습니다. 공부한 시간 외에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가 있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고 보니 이 학생이 해당 점수를 내기까지 따로 과외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면 자, 그러면 결과랑 관련된 속성값이 이렇게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그럼 식으로 표현하면 자, A1 X1 플러스 A2 X2 플러스 B 이렇게 X가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X1 X2가 되었고 이에 맞춰서 가중치도 A1, A2 이렇게 두 개가 돼야 됩니다. 자, 이런 선형회계를 다중선형회계라고도 하는데 그림으로 이 경우를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차원이 하나 더 늘었죠. 그래서 이제는 아까 같은 최적의 선이 아니라 최적의 면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최적의 면을 구하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차원이 또 하나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시험 당일에 컨디션이라든지 시험의 난이도라든지 이렇게 성적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추가될 때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자, 만약에 이 그래프에서 차원이 하나만 더 늘어나도 우리는 그림으로도 그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그런 계산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요. 바로 이것도 경사하강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구해야 될 A값이 A1, A2, A3 이렇게 많아진다고 해도 일단 모두 다 아무 값을 넣고 나서 오차를 구하고 수정하는 원리입니다. 자, 이런 작업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여러 가지 머신러닝, 딥러닝, 라이브러리들이 다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것을 수식으로 다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경사하강법이 뭔지, 어떤 원리인지만 알면 나머지는 컴퓨터가 알아서 처리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의 뒷부분에 실습을 이제 쭉 해보도록 하고, 지금 이어서 이제 선형회귀 말고 분류를 할 때 사용되는 회귀 기법인 로지스틱 회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공부한 시간과 성적 사이의 관계는 이제 최적의 직선을 그어서 해결이 됐었죠. 근데 이번에 이와 같은 데이터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점수가 아니라 이제 합격, 불합격만 있다고 하면은 자, 좌표 평면에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점들의 특성은 이제 직선으로 그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직선이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S자 형태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y = ax 플러스 b라는 그런 식을 쓸 수가 없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이 특성을 잘 담아내는 다른 식이 필요한데 이런 S자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준비운동편 그 3장 딥러닝을 위한 기초 수학에 나왔었던 그 시그모이드 함수가 바로 그 함수입니다. 그 시그모이드 함수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죠. 네. 자, 이 식에서 이 값은 2.71828 뭐 이렇게 이어지는 무리수인데 뭐 자연상수 2 또는 오일러 수라고 이제 부르죠. 근데 이 식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자, 2의 마이너스 x승이라는 건 2x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x 값이 무한히 커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x가 무한히 커지면 2의 x승 값도 무한히 커질 테고 그럼 이 값은 0에 가까워지겠죠? 그럼 이 부분 2의 마이너스 x승이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결국 이 함수 fx의 값은 1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반대로 자, 여기서 x값이 무한히 작아진다면요. 그럼 무한히 작은 것분의 1이니까 이 값 전체가 무한히 커지겠죠? 그럼 무한히 큰 분모분의 1이니까 fx 값은 0에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이랑 0 사이에서만 움직이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써서 그럼 어떻게 최적의 값을 찾을 수 있는가? 자, 우리가 앞서 나왔던 ax 플러스 b를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 보았던 시그모이드 함수의 x 자리에 ax 플러스 b를 적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a라는 것은 변수에 어떤 가중치를 주는가 그 가중치를 의미하고요. b라는 건 이 데이터가 가진 편향을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x 자리에 ax 플러스 b를 넣어주고 이 최적의 a 값과 최적의 b 값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때의 a 값과 b 값은 1차 함수와는 조금 성질이 다른데요. 자, 이렇습니다. 먼저 a는 이 그래프의 경사도를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a 값이 커지면 경사가 커지고 a 값이 작아지면 이렇게 경사가 작아지게 됩니다. 자, b는 그래프의 좌우 이동에 이제 해당을 하는데요. b 값이 크고 작아짐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자,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 값과 b 값에 따라서 오차가 역시 변하게 되는 건데 그 a 값에 따라서 변하는 오차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a 값이 0에 가까워지면 자,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요. 반대로 무한대로 커지면 뭐 이런 선이 그어질 텐데 이 말은 a 값이 무한으로 커져도 오차가 무한대로 커지진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b 값에 따른 오차의 그래프는 이렇게 자, b 값이 너무 크거나 작을 경우에 마치 2차 함수 그래프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다시 a 값과 b 값을 구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에서의 a 값과 b 값은 어떻게 구하는 걸까요? 답은 역시 경사하강법입니다. 자, 근데 경사하강법을 위해서 앞서서 우리 선형회귀 때는 2차 함수 그래프를 썼죠. 예. 근데 2차 함수 그래프는 y = ax 플러스 b라는 단순한 식에서 썼던 겁니다. a 값이 커지면 오차도 무한으로 커지고 a 값이 작으면 또 오차도 무한으로 또 커졌기 때문에 이거 쓸 수 있었는데 지금 구하는 식은 이렇게 생긴 복잡한 식이죠. 그래서 경사하강법을 적용할 오차 함수도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자, 그 방법은요.
이제 준비 운동 편에서 다루었던 바로 이 그래프가 됩니다. 보시면 이제 로그 함수 두 개를 겹쳐 놓은 건데요. 파란 선은 로그 h 그래프고 빨간 선은 로그 1-h 그래프입니다. 자, 이게 어째서 이 오차 함수가 되냐면요. 먼저 파란색 선은 실제 값이 1일 때 쓰는 오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측 값이 1이면 오차가 없겠죠. 그래서 예측 값이 0에 가까우면 오차 값도 커지게 되고요. 자, 이번엔 빨간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이건 실제 값이 0일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예측 값이 0이면 오차가 없습니다. 근데 예측 값이 1에 가깝게 나오면 오차도 커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오차를 구하는 함수를 오차 함수 또는 손실 함수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로지스틱 회귀의 경우는 이런 손실 함수를 쓰게 됩니다. 자, 이런 형태를 쓰게 되면요. 만약에 실제 값이 0인 경우라면은 이 실제 값이 들어가는 이 y 자리에 0이 들어가겠죠. 그럼 이 왼쪽 항이 모두 0으로 사라질 테고요. 그럼 오른쪽 항은 1을 곱해주는 게 되니까 이 뒷부분만 남을 테죠. 만약에 실제 값이 1이라면 반대로 이쪽이 이제 0이 돼서 사라지고 이쪽만 남겠죠. 그래서 선형회계에서는 우리가 평균 제곱 오차를 구했었는데 이번엔 이런 방식으로 오차를 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로지스틱 회계에서 사용하는 오차를 우리는 교차 엔트로피 오차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실습을 함께 할 차례인데, 자, 실습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먼저 선형 회계를 할지 로지스틱 회계를 할지를 정해야 됩니다. 이것에 따라서 어떤 함수식을 놓고 시작할지를 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선형 회계라면 y = ax 플러스 b였죠. 이렇게 x 값과 y 값의 관계를 유추하려고 이렇게 세우는 이 가정하는 식을 머신러닝에선 가설 함수라고 하고 hx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울기 a는 변수 x의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곱하는지 그걸 결정하기 때문에 가중치라고 해서 w로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절편 b는 데이터 특성에 따라서 이제 따로 부여되는 값이기 때문에 편향, 바이어스라고 해서 b라고 표시를 합니다. 또 평균 제곱 오차라든지 아니면 조금 전 배운 교차 엔트로피 오차 이런 것들을 손실 함수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선형 회계에서는 손실 함수로 평균 제곱 오차를 쓰고 로지스틱 회계에서는 손실 함수로 교차 엔트로피 오차를 쓰는 건데 뭐 이렇게 이 밖에도 다른 여러 가지 손실 함수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두의 뒷면 10장에서 다시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적의 기울기랑 절편을 찾기 위해서 앞서 우리가 경사관법을 배웠죠. 딥러닝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옵티마이저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용했던 경사하강법은 딥러닝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옵티마이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다른 옵티마이저들은 이제 나중에 9장에 해당하는 그 순서에서 다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실습을 해볼 텐데 최소 제곱법부터 경사하강법, 선형 회기, 그리고 로지스틱 회기를 이제 실제로 코드를 써서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딥러닝 이론을 배우는 목적은 결국 딥러닝을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설명하는 이론들을 코드로 변환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구현된 소스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git 주소는요. github.com 태호조 딥러닝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하단으로 오셔서 가장 훌륭한 예측선 구글 콜앱 실행하기를 누르시면 구글 콜앱이 실행이 되면서 해당 파일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나의 구글 드라이브 계정으로 먼저 사본을 저장하고 나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 탭이 열리면서 내 사본이 지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수정한 것이 저장이 되고 그 상태에서 다시 불러와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numpy 라이브러리를 np라는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불러옵니다. numpy 라이브러리는 수학적인 계산이나 분석을 파이썬상에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라이브러리고요. 그다음 데이터 준비 셀을 보시면은 2468이라는 공부한 시간이 x라는 리스트로 들어가 있고 81, 93, 91, 97점 이 점수가
y라는 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파이썬에서 리스트는 이 대괄호를 해주고 그 사이에 쉼표를 찍어서 리스트를 만드는데 numpy 리스트는 np.array라는 이 함수 안에 집어넣어서 numpy 배열로 만들어주는 상태로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또 여러 가지 계산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x 원소들의 평균을 min 함수를 이용해서 mx라고 집어넣고요. y의 평균을 my라고 했을 때, 자, 이것이 한번 여기 지금 지정한 x와 y 리스트를 실행을 시키고요. 자, 이 부분을 실행을 시키면은 x의 평균값과 y의 평균값이 자, 90.5점 5시간으로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자, 우리가 최소 제곱 공식에 의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 순서인데 이 부분은 분모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sum이라고 시작하는 함수는 시그마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star2가 제곱을 구하라는 의미고, 그 다음 x의 각 원소를 한 번씩 i 자리에 집어넣어서 대입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공식상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부분이 자, 이렇게 코드로 바뀐 겁니다. 다음 분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 임의의 변수 d를 정해놓고 0으로 초기화를 시킨 다음에 다음 x의 개수만큼 자, len 함수를 써서 x의 개수만큼 이것을 실행을 하는데, 자, d에 요 d 자리에 처음으로 초기화된 0으로 초기화된 d 자리에 각 원소와 평균의 차, 자, x 원소와 각 평균의 차, y 원소와 평균의 차를 더해준 다음, 곱해준 다음에 그것을 모두 차례로 더하면 분자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 제곱법을 그대로 구현한 겁니다. 실행을 해보면은요, 자, 이렇게 해서 분모와 분자 값이 나옵니다. 자, 이제 기울기와 y절편은, 자, 기울기는요 분모분의 분자를 해서, 자, 그 다음 y b 값은 우리 공식대로 y의 평균 빼기, 자, x의 평균 곱하기 기울기 a였죠. 자, 이렇게 b를 구하고 이것을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기울기와 y절편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최소 제곱법을 이용해서 a와 b 값을 편리하게 구했지만 이 공식만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값을 집어넣고 오차를 구해서 수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했죠. 그 오차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 오차를 구할 때 사용되는 게 평균 제곱 오차인데, 지금 이제 평균 제곱 오차를 파이썬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임의의 값을 집어넣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오차를 구해야 되는 그 임의의 값을 fake a 그리고 fake b라고 해놓고 fake a 그 가상의 기울기 a를 3이라고, 그리고 가상의 y절편 b를 76이라고 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부 시간은 아까와 같이 설정을 하고요. 공부 시간과 성적은 아까와 같이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 평균 제곱 오차를 이제 구할 순서인데, 함수식 ax 플러스 b 자리에 fake ax 플러스 fake b가 들어가면 되겠죠. 함수식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 비어 있는 리스트를 predict result라고 만들어 주고, 자, x 값에 들어있는 하나씩 predict 함수에 한 번씩 대입을 해서 이 predict result라는 값으로 자, append 이렇게 하나씩 추가를 하라는 함수입니다. 자, predict라는 함수에 이 x의 값을 차례로 집어넣어서 그 값을 predict list라고 하는 이 빈 함수에 집어넣으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fake a와 fake b가 포함된 식이 어떤 예측값을 만드는지를 자, 출력을 해보면, 자, 이렇게 예측 점수가 우리가 fake a와 fake b에 의해서 계산이 되어집니다. 다음 평균 제곱 오차를 이제 구할 차례입니다. 평균 제곱 오차 공식은 자, 이랬습니다. 그 평균 제곱 오차를 구하는 공식을 그대로 바꾼 건데요. 자, 먼저 여기서 제곱을 하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 sum은 합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값과 우리가 방금 만들어낸 예측 값의 차이를 제곱을 해서 더해라. 그리고 전체 원소 수만큼 나누어줘서 평균 제곱 오차를 구하는 식을 그대로 만들어 봤습니다. 실행을 하면 지금 현재
11.0이라는 평균 제곱 오차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실습을 위해서 다시 한번 GitHub 소스 코드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장 선형 회귀 모델 먼저 긋고 수정하기라는 곳에 구글 콜앱을 실행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구글 드라이브로 사본을 저장해서 그 사본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 준비해서 아까처럼 numpy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데 이번에 matplotlib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주는 라이브러리를 하나 함께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x와 y 값을 마찬가지로 정해주고요. 데이터를 방금 불러온 matplotlib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실행을 위해서 a 값과 b 값을 구해야 되는데 먼저 0으로 초기화를 시키고요. 학습률을 정해야 됩니다. 학습률은 0.03으로 임의로 놨습니다. 프로젝트마다 데이터마다 학습률은 매번 바뀐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2000번이 반복되게 했는데 2000번 동안 가중치를 수정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경사하강법을 이제 코드로 옮겨보겠습니다. 먼저 예측값을 y 프라이드라고 놓고 ax 플러스 b라고 놓겠습니다. 에러는 실제값 y에 방금 예측한 이 값을 뺀 값을 에러라고 놓고요. 자, 이 부분은 오차 함수를 편미분하는 값인데 자,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평균 제곱 오차의 식을 가져와 보면 자, 이렇습니다. 여기서 y hat은 y equal ax 플러스 b식에 x를 집어넣는 값이므로 자, 이렇게 바뀌게 되겠고요. 그 다음 이 값을 미분할 때 우리가 궁금한 게 a랑 b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식 전체가 아니라 a와 b 값을 중심으로 미분해야 된다. 이렇게 특정한 값을 중심으로 미분할 때 이것을 편미분한다라고 앞서 우리가 준비학습편에서 딥러닝을 위한 기초 수학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a와 b로 편미분한 결과를 옮기면 자, 이렇습니다. a로 편미분한 결과와 b로 편미분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그대로 코드로 옮긴 것이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값을 a 언더바 diff, b 언더바 diff라고 해놓고 여기에 아까 우리가 학습률을 LR, learning rate, 학습률을 정해준 값을 곱한 다음에 원래의 a 값에서 빼주면 원래 a 값이 새로운 a 값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 a 값과 원래의 b 값이 새로운 b 값으로 업데이트된 b 값을 적용해서 한 번 더 진행하는 이 과정을 2000번을 반복을 하게끔 코드를 짰습니다. 그러면 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결과를 100번에 한 번씩 출력하게끔 하면은 자, 이렇게 2000번까지 진행이 되면서 그 사이에 기울기가 27이었다가 점점 2.3으로 우리가 최소제곱법을 통해서 구한 그 값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편도 점점 업데이트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79를 찾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요. 자, 앞서 구한 a 값과 b 값을 집어넣고 그래프로 출력하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중선형 회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변수가 있을 경우 이것을 다중선형 회귀라고 한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x값이 공부 시간 외에도 과외 시간이 있다. 그러면은 자, x값을 공부 시간 외에도 과외 시간 하나를 추가를 해서 x2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리스트와 원래 있었던 y 리스트를 세 개를 이용을 해서 똑같은 방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먼저 데이터의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은 자, 이렇게 x축과 y축과 또 z축이 생기면서 3차원상의 그래프로 우리가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세 개의 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최적의 선이 최적의 면으로 바뀐다는 거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a 값이 구해야 될 a 값이 두 개로 늘어나겠죠. x 값이 두 개인 만큼 이 기울기 a도 두 개로 늘어나는데 그것을 이렇게 정해주면 a1과 a2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학습률을 찾아서 정해놓고 반복을 정해놓고요. 그 다음 아까와 똑같은데 뭐가 달라졌냐 하면은 자, 요 예측 값을 구하는 식이 A1, X1 그리고 A2, X2로 바뀌었다는 것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같은 코드를 써주면 되는데 A1과 A2가 동시에 들어간다는 것만 달라졌고요. 그다음 A1과 A2를 각각 업데이트를 해주는 것 그리고 그 결과를 100번에 한 번씩 출력하는 값을 적어줬을 때 코드를 적어줬을 때 결과가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울기 A는 1.51, 기울기 E는 2.29, 절편은 77.7 몇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최적의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최소 제곱법으로 구하기 힘든 것을 머신러닝에 오차 구하고 수정하는 이 방법으로 즉 경사하강법으로 구하는 모습을 여러분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점수와 예측 점수를 출력해 보면은 저렇게 실제 점수와 예측 점수가 비슷하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린 지금 선형 회귀 모델을 배우고 있는데 머신러닝의 기본이 되는 선형 회귀를 파이썬을 통해서 구현을 해봤습니다. 우리 목표는 딥러닝이죠. 그래서 딥러닝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텐서플로우와 케라스 API를 불러와서 어떤 식으로 이 선형 회귀를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요한 시퀀셜이라는 함수와 댄스라는 함수를 불러오겠습니다. 준비학습편에서 한번 잠깐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이 함수를 불러와서 실행하는 코드는 자, 이쪽에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하나, 둘, 세 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 줄에 우리가 앞서서 공부한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가설 함수라고 이제 말을 하겠습니다. 가설 함수가 ax 플러스 b, 즉 wx 플러스 바이어스 b가 되는데 자,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맨 처음 1이라고 시작되는데 이 부분은 출력될 변수, 즉 성적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첫 번째 인자 1이라고 설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입력되는 변수, 즉 성적도 하나였을 때 1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값을 다음 층으로 어떻게 넘길지를 결정하는 함수가 활성화 함수라고 하는데 이 활성화 함수는 지금 리니어라고 적어놨습니다. 선형 회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니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딥러닝을 하는 목적에 따라서 활성화 함수를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그모이드 함수라면은 여기다 시그모이드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지금 선형 회귀이기 때문에 리니어라고 적어준 거고요. 그리고 오차 수정을 위해서 경사하강법을 썼는데 경사하강법을 SGD라고 써주면 경사하강법이 됩니다. 그리고 오차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평균 제곱 오차를 사용하겠습니다. 평균 제곱 오차는 MSE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컴파일을 할 때, 실행을 할 때 옵티마이저는 경사하강법으로 그 다음 오차의 정도는 평균 제곱 오차를 이용해라라는 옵션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2000번을 반복하겠다라고 해서 이 세 줄이 우리가 방금 했던 선형 회귀를 파이썬으로 실시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저희 결과값을 그래프로 그려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를 그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임의의 시간을 집어넣어서 점수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면 hour라는 변수에 무슨 값을 집어넣었을, 예를 들어서 7시간이라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 이 예측 결과가 자, 이렇게 95.12점이라고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중선형 회귀 모델도 똑같이 만들 수가 있는데 나머지는 다 같고요. 근데 데이터 안에 2, 4, 6, 8 외에 과외시간 0, 4, 2, 3이 각각 x2로 포함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입력 변수가 2개이기 때문에 이 입력되는 값이 2개다라고, 자, 이 부분에 아까 1이었던 것이 2로 바뀌는 것만 달라졌습니다. 나머지는 자, 액티베이션 함수, 자, 활성화 함수와 이제 오차를 구하는 평균 제곱 오차, 그리고 경사가법을 쓰겠다는 옵티마이저 설정이 모두 같습니다. 이렇게 2000번을 반복을 했을 때 결과가 테스트를 해보면은요, 이제 임의의 학습 시간 외에도 과외 시간을 하나 추가를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7시간 학습을 하고
과외를 4시간 받았을 때 예상 점수가 97.53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형회귀 모델을 통해서 학습 시간과 또 과외 시간까지 입력했을 때 예상 점수를 이런 식으로 텐서플로우를 통해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실행하기 위해서 앞서 GitHub 소스 코드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시고요. 6장 로지스틱 회귀 모델 참 거짓 판단하기 구글 콜앱을 실행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드라이브에 사본을 저장하시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서 우리가 선형 회귀를 위해서 텐서플로우 모델을 사용했던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오차를 계산할 때 손실함수로 평균 제곱 오차 함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오차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시퀀셜 함수, 댄스, 그리고 나머지 라이브러리도 똑같이 불러오고요. 데이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합격은 0, 합격은 1로 이렇게 데이터 형태가 바뀌었겠죠. 자, 모델을 실행할 때 나머지는 같은데 어디가 바뀌었냐면요. 먼저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게 되므로 액티베이션, 활성화 함수 부분이 시그모이드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교차 엔트로피 오차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로스, 요 오차를 정해주는 부분이 아까 MSE라는 평균 제곱 오차에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교차 엔트로피 오차 함수를 이용한다는 것이 달라진 점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을 실행을 하면은 쭉 학습이 진행이 되고요. 자, 이 결과를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학습이 진행되면서 점점 시그모이드 함수 그래프의 형태를 취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학습 시간을 집어넣어서 합격 예상률을 확인해 볼 때 7시간일 경우에 합격 예상률이 59.7%다. 이 그래프상에서 7시간일 때 59.7% 이 원저리라는 뜻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로지스틱 회귀를 사용해서 모델링을 실행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로지스틱 회귀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퍼셉트론 그리고 퍼셉트론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탄생한 신경망에 대해서 다음 시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